그날 오후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둘러 챙긴 가방이 들려 있었고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엌 입구에 기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 네가 이 집에 있으면 내가 숨이 막혀.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가 뭔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신발장 아래 어딘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2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진통제를 먹고 왔는데도 손목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늘도 아팠어요. 어제도 아팠고 그 전날도 아팠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서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3년 전만 해도 마포구 신혼집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은 33살에 했습니다. 남편 최민주는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어떤 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와서도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직접 사들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첫 상견례에서부터 조금 강한 분이시다 싶었어요. 말씀 하나하나에 날이 서 있었고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지만 저는 결혼하면 자연스레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몰랐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고 무릎 관절이 계단 하나 오르는 것조차 힘들 만큼 아팠습니다. 처음엔 자세가 나빠서 그런가 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도 했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완치가 없어요.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스트레스와 무리한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남편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괜찮겠지,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 그냥 넘겼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한동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젊은 사람이 류마티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픈 데도 많다니까. 그게 무리를 해서 그런 거야.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 그런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면 또 쉬어 하셨어요.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게으른 거 아니야 하셨고, 약을 먹으러 부엌에 가면 그 약이 다 뭐야, 아픈 척은 하고 있어 하셨습니다. 아픈 척,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픈 척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는 게 진짜로 힘들었어요. 손가락을 펴는데 30분이 걸리는 날도 있었고, 계단을 내려올 때 난간을 잡지 않으면 무릎이 꺾이는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 엄마가 워낙 강하게 사신 분이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네가 좀 보여줘봐 라고 했어요. 보여준다는 게 뭔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계시기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모셔야지 라고 했어요. 저도 싫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첫 번째 실수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려야 했고 낮에 작업을 하다가도 심부름을 오가야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일한다는 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클릭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 우리 때는 공장 다니면서 살림도 다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화를 이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관절 통증이 더 자주 찾아왔어요. 좋지 않은 날은 마우스를 쥐는 것조차 힘들었고,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는 날은 진통제를 2알씩 먹고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바꿔보자고 했어요. 스테로이드 용량을 조정하면서 얼굴이 조금 붓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어머, 얼굴이 왜 그렇게 퉁퉁 부었어? 먹는 것도 없으면서 왜 살이 찌는 거야? 약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약을 무슨 밥처럼 먹으니까 그렇지. 의사들이 환자 붙들어 두려고 약을 끊으라고를 하겠어. 내 친구 딸도 그런 병 있다던데, 운동하고 잘 먹으면 다 낫는다던데. 저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그 다음 달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친척분들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됐습니다. 시누이 2분과 그 남편들, 시어머니 친구분 2분, 총 6명이 오셨어요. 저는 그 전날부터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주에 증상이 심하게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하니 당장 내원해서 주사 맞으라고 하셨어요. 병원에 갔다 오니 오후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당신 친구분 한 명이 먼저 오셔서 함께였습니다. 어머, 넌 또 앉아 있어? 내일 손님 오는데 준비는? 어머님,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주사 맞고 와서 좀 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애가 맨날 저래요. 병원을 밥 먹듯이 다니는데 뭘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류마티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예민한 거예요. 우리 때는 저보다 더한 것도 다 참고 살았는데 친구분이 그러게요 하셨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손님들이 오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칼을 잡을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는데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점심쯤 됐을 때 시누이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서연 씨, 얼굴이 좀 부었네. 어디 아파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약 먹어서 그래요. 맨날 약을 달고 사니까. 저 애는 몸이 좀 약해요. 다들 코웃음 비슷한 걸 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손님들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손목이 갑자기 심하게 아팠어요. 뭔가에 눌리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러 방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서연 씨, 어디가? 손님 계신데. 어머님, 약 먹으러요. 손목이 좀.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친구분들 앞에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애는 원래 이래요. 손님이 오든 말든 아프다고 들어가 버려요. 이게 아픈 건지 꾀병인지. 꾀병,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친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들은 시선을 피했고 남편은 과일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약을 꺼내 먹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또 예민한 거라고 할 테니까. 잠시 후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남편도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 지금 많이 불편해요. 손님들 있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아픈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나는 저 병이 진짜 병인지 모르겠어. 보기엔 멀쩡한데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하면 그냥 친정 가서 쉬어요. 내가 나가라는 게 아니라 뭐 마음 정리도 하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도 이해해봐. 손님들 계신데 자리 비우면 엄마 입장도 있잖아. 오늘만 좀 참아. 오늘만 좀 참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진단받은 날부터, 꾀병 소리 들은 날부터, 약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날부터 전부 참았는데.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옷을 접어서 넣었습니다.
세면도구, 약봉지, 진단서, 담당 선생님 연락처가 적힌 진료카드, 노트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 정말 가는 거야? 내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냥 오늘 하루만.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손님들이 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게 무슨...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발이 움직이는 대로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서 큰 길에 서서야 저는 손에 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친정 주소를 말했어요. 차 안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엄마, 나 지금 거기 가도 돼? 엄마는 바로 대답하셨어요. 그래, 와.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할게. 알았어. 아빠한테 얘기해 놓을게.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손목이 아직도 욱신거렸고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와 아빠가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빠는 가방을 들어주셨고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전부 털어놨습니다. 진단받은 날부터 오늘까지 꾀병이라는 말, 약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했던 일, 손님들 앞에서 있었던 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까지.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다 들으셨어요. 다 말하고 나서 기력이 빠졌습니다. 엄마가 물 한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결혼 계속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화가 나 있었지만 그게 끝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생각해. 오늘은 그냥 쉬어. 그날 밤 저는 친정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오던. 이불도 엄마 냄새가 났고 베개도 편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미안해. 오늘 내가 너무했어. 내일 들어와. 엄마한테도 얘기해볼게. 저는 읽고 화면을 껐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아빠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공기가 묘했어요. 엄마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봐.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A사 용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등기 필증이었어요. 마포구 아파트 등기 필증. 소유자란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소유자, 이미래.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결혼할 때 기억나? 처음에 엄마가 내 명의로 해둘까 했잖아. 근데 네가 민준 씨 체면도 있고 해서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지. 엄마가 그때 생각했어. 이 아이가 혹시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엄마 명의로 뒀어. 민준 씨도 당시에 동의했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등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신혼의 설렘 속에 등기 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 그럼 이 집이... 응, 내 집이야. 민준 씨 집도 시어머니 집도 아니야.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어젯밤에 엄마한테 물었어. 여보, 우리 딸이 아픈 사람한테 꾀병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당연히 아니지. 라고 했어. 엄마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서연아, 어제 저녁에 이미 매물로 내놨어. 단골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그럼 민준 씨는?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30년 넘게 살면서 알게 된 게 있어. 아픈 사람한테 꾀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 사람들 곁에서 참고 또 참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네가 무너지고 나서야 후회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 엄마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덧붙이셨습니다. 서연아, 아파하는 딸한테 꾀병이라는 소리를 하는 집에서 우리 딸이 계속 살 수는 없어. 그건 아빠가 못 봐.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엄마의 결정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한지 느껴졌습니다. 엄마, 민준 씨한테는 얘기했어? 아직. 오늘 직접 가서 이야기할 거야.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했어요. 일요일 오전 우리는 마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빠가 운전하셨고 엄마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침을 먹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어요.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갑자기 어떻게? 엄마는 인사 없이 거실 테이블로 걸어가셨어요. 등기 필증과 매물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어제 저녁에 매물로 내놨어요. 한 달 안에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사돈어른, 지금 농담이세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농담이면 등기 필증을 들고 오겠습니까? 아픈 며느리한테 꾀병이라고 하셨죠? 류마티스 진단서가 나와 있어도 믿지 않으셨죠? 저희 딸이 그 집에서 계속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저도 제 며느리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셨거든요. 알았다면 꾀병이라는 말을 손님들 앞에서 하지 않으셨겠죠. 남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빠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최서방, 당신은 어제 아내가 가방 들고 나갈 때 배웅도 안 했다고. 그게 남편이 할 짓이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짐을 챙겼어요. 약봉지, 진단서들, 진료카드, 노트북 충전기, 결혼 전 쓰던 스케치북, 하나하나 가방에 담으면서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방문 앞에 섰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내가 얘기할게. 돌아와줘. 저는 짐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나 어제 너한테 기대했어. 네가 뭔가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됐어. 근데 넌 뭐라고 했어?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생각이 짧았다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민준아, 나 진단받은 날 기억해? 그때 네가 뭐라고 했어? 괜찮겠지?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 오늘 많이 아파? 뭐가 제일 힘들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물어봤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서랍 속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줬던 작은 액자가 있었어요.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방에 넣지 않고 서랍 위에 올려뒀어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현관 쪽에 계셨어요. 엄마, 갈까요? 응,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2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어요. 아빠가 물으셨어요. 서연아, 괜찮아? 네. 아빠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월요일부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응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포 역세권이라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번 주 안에 계약이 들어갈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친정에서의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영양식을 챙겨주셨고 아빠는 저녁에 산책을 같이 다니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자고 제대로 먹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관절 통증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에 병원에 갔어요.
담당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치가 많이 안정됐네요.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받던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류마티스는 스트레스에 정말 민감해요. 이 병은 약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절반이에요. 잘 결정하신 겁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들었지? 병이 맞는 거야. 네가 꾀병 부린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 입으로 다시 들으니 뭔가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계약이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가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서연아, 진심이야. 이혼하는 거야?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응. 그날 밤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서연아, 오늘 문자 보낸 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응. 엄마, 오히려 속이 후련해. 엄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게 더 위로가 됐어요. 며칠 후 엄마 소개로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대학 선배이신 분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은 노트에 꼼꼼히 메모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증거 있어요? 네. 병원 진탕한 단서하고 진료 기록, 그리고 남편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요. 문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엄마 말씀도 맞다. 이런 식으로 답장한 게 있어요. 그리고 혹시 시댁 가족 단체방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것도 다 캡처해 놓으세요. 선배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이건 단순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진단받은 환자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거예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선배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는 피해자예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피해자라고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참은 건 아닐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았어요. 문자 메시지, 단체방 캡처, 진단서, 진료 기록,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해서 선배님께 보냈습니다. 선배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 씨, 생각보다 증거가 탄탄한데요. 특히 이 문자, 남편이 친구한테 보낸 거 있죠? 서연이가 좀 유난 떠는 것 같아. 이거 결정적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다시 찾아봤어요. 남편이 친구한테 보낸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좀 피곤해. 서연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엄마가 보기엔 좀 유난 떠는 것 같다는데 나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참으면 안 되나. 그냥 좀 참으면 안 되나.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고민이 없었어요. 이혼 소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잔금일이 왔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다 나갔고 집 상태 확인하러 오실 거냐고. 엄마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매수자분께 잘 인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2년 살았던 집이 이제 완전히 남의 집이 됐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으셨어요. 서연아, 후회돼? 아니요. 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남편과 그쪽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왔어요. 조정실에서 판사님이 양쪽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남편 쪽에서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선배님이 진단서, 문자 기록, 단체방 내용을 제시하셨어요. 남편이 친구한테 보낸 문자도요.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으셨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판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조정이 끝났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은 없음, 위자료는 남편 측에서 지급.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진짜 미안해. 저는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나 아팠어. 진짜로. 그거 하나만 믿어줬으면 됐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선배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잘했어요, 서연 씨.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아빠도 계셨고요. 셋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사무실 차리려고요. 작아도 제 공간. 디자인 일 계속하고 싶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몇 달 후, 저는 친정 근처 작은 건물 2층에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서연 디자인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가 고른 책상, 제가 고른 조명, 제가 원하는 색으로 칠한 벽이었습니다. 개업 첫 주에 첫 클라이언트가 연락해 왔어요. 카페 인테리어 작업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설계 도면을 그리면서 손이 아팠지만 다른 느낌이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참는 아픔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감수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어느 날 단골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옆 테이블 손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일하세요? 네. 여자 혼자 사무소 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거라서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라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만약 그날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등기필증을 꺼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집 거실에서 아픈 척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약을 몰래 먹고 몰래 아파하면서 지금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도면을 펼칩니다. 손이 뻣뻣한 날도 있어요. 진통제가 필요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보고 꾀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많이 아프다고 하면 그냥 아픈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믿어주는 것. 가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요. 서연아, 밥은 먹었어? 약은 챙겼어? 저는 그 전화가 좋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회사를 옮겼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외곽 지역으로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선배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저는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살고 있어요. 제 속도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아픈 날은 쉬어요. 괜찮은 날은 일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랑 가끔 밥 먹어요. 봄이 오면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쬐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저를 내보낸 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